모든 세대는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들이 누군가의 대차대조표 안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자유가 선택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선택에는 신용 한도라는 제약이 따릅니다. 당신은 당신의 집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은행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학력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대출 기관의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의 시간조차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부채 시계가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입니다. 왕이나 군대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과 신용, 그리고 복리가 지배하는 조용한 제국입니다. 이 제국에는 국기도 국경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리는 거의 모든 결정을 지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채의 제국입니다. 잠들지도 않고 피 흘리지도 않으며 확장을 멈춰주지도 않는 유일한 제국입니다. 시스템이 얼마나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면 역사가 왜 침묵 속의 붕괴를 반복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미스터리 발견 연구소와 함께 이 이야기에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군인이나 혁명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 바로 서명 하나로 시작됩니다. 20세기의 세계는 돈이 인쇄기가 아니라 약속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은행이 당신에게 대출을 해줄 때 그들은 다른 누군가의 예금을 건네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키보드 몇 번을 두드려 새로운 돈을 창조해낼 뿐입니다. 당신의 빚은 곧 시스템의 이익이 됩니다. 현대 금융 제국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정복이 아닌 계약을 통해서 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대부분의 국가는 지쳐 있었습니다. 도시와 산업, 그리고 삶을 재건해야 했습니다. 경제의 엔진을 다시 가동하기 위해 은행들은 역사적인 규모로 대출을 시작했습니다. 신용카드와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자동차 할부와 학자금 대출까지 모든 것이 미래를 현재로 끌어오는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한동안 이 방식은 훌륭하게 작동했습니다. 소비는 폭발했고 가족들은 집을 샀으며 기업들은 확장했습니다. 부채는 번영을 위한 산소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산소와 마찬가지로 과도하면 독이 됩니다. 1980년대는 이 새로운 제국의 진정한 시작점이었습니다. 돈이 당신이 번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빌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시대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로널드 레이건과 마가렛 대처 같은 지도자들은 혁명을 약속했습니다. 규제 완화와 자유시장,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져온 것은 레버리지였습니다. 은행들의 고삐가 풀렸습니다. 신용은 무한해졌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새로운 무기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금융공학입니다. 기업들은 성장하기 위해 혁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을 빌려 채권을 발행하고 자사주를 매입하여 주가를 부풀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은 단기적인 이익에 보상하고 인내심을 처벌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금융화였습니다. 돈이 노동을 대변하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 증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990년대 들어서자 부채는 보이지 않게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스며들었습니다. 정부는 고통 없이 재정 적자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업은 수십억 달러의 빚으로 대차대조표를 채우고도 그것을 성장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성공을 얼마나 많이 빌릴 수 있느냐로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학자금 대출이 기회를 대체했고 주택담보대출이 소유권을 대체했으며 신용점수가 인격을 대체했습니다. 제국은 당신을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유혹한 것입니다. 끝없는 신용 접근성이 곧 자유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이자가 시작되는 곳에서 끝납니다. 2000년대 초반은 다음 단계로의 진화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파생상품의 시대입니다. 부채는 더 이상 단순히 빌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장되고 판매되고 재판매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부채를 상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주택저당증권과 신용부도 스와프, 그리고 부채담보부 증권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은 차용증 위에 지어진 글로벌 카지노였고 한동안은 모두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2008년이 닥쳤습니다. 글로벌 금융 심장 마비였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종말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시스템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도박꾼들을 구제했고 무모한 자들을 구하기 위해 돈을 찍어냈으며 시민들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말했습니다. 손실은 사회화되었고 이익은 사유화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부채의 제국은 당신을 섬기는 척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을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이후 세계는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저금리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진짜 실체는 결과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부채는 이제 공짜였습니다. 돈은 무한했습니다. 그리고 제국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확장했습니다. 기업들은 수조 달러를 빌려 자사주를 샀습니다. 정부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약속들을 이행하기 위해 빚을 냈습니다. 소비자들은 오르지 않는 임금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빚을 냈습니다. 이것은 번영의 환상이었고 신용 위에 지어진 가짜 안전기였습니다. 모든 급여와 모든 구매, 그리고 모든 공공정책은 사슬의 또 다른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편안함을 느낄수록 세상은 더 취약해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 완벽한 폭풍이 찾아왔습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었습니다. 공급망은 얼어붙었고 경제는 마비되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정부들은 지난 한 세기 동안 발행한 돈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찍어냈습니다. 허공에서 수조 달러가 나타났습니다. 부양책과 구제 금융 그리고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본질은 똑같은 중독이었습니다. 부채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의 해결책이었습니다. 기업들은 구원받았고 주식시장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진짜 위기는 바이러스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울 속에 있었습니다. 생산이 멈췄을 때 우리는 진짜인 것이 얼마나 적은지 깨달았습니다. 세계 경제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단지 화면상의 숫자에 불과했는지 그리고 부가 아닌 부채였는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제국은 멈추지 않습니다. 적응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것은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부채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디지털 화폐, 즉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을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거래는 추적 가능하고 모든 신용은 통제되며 모든 한도는 조절 가능합니다. 서류상으로는 효율성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통제입니다. 돈이 코드가 되면 부채는 데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소유한 자가 제국을 소유합니다. 신용을 통한 자유의 꿈은 화폐를 통한 감시 시스템으로 조용히 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계좌는 동결될 수 있고 접근은 제한될 수 있으며 당신의 디지털 지갑은 규정 준수를 위해 프로그래밍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금융 아키텍처입니다. 제국은 코드로 자신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점이 있습니다. 그 모든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부채의 제국은 하나의 고대 원칙 위에서 작동합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깨지기 쉽습니다. 당신의 월급이 내일도 오늘과 같은 가치를 가질 것이라는 신뢰. 정부가 당신의 저축을 인쇄기로 날려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시스템이 다음 수조 달러짜리 채권을 사줄 구매자를 항상 찾을 것이라는 신뢰. 그게 전부입니다. 단 하나의 의심의 불꽃만으로도 전체 환상은 금이 갑니다. 우리는 2022년에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급증했을 때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돈을 버는 속도보다 돈이 증발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제국의 마법이 눈에 보였고 그것은 공포스러웠습니다. 정부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공급망과 전쟁 그리고 기후변화를 탓했습니다. 진실을 제외한 모든 것을 탓했습니다. 시스템의 생존은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에 달려있다는 진실 말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사고가 아닙니다.
투표가 필요 없는 세금입니다. 이것은 제국이 모든 노동자와 저축하는 사람, 그리고 은퇴자로부터 조용히 가치를 빨아들이며 자신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견딜 수 없게 되면 해결책은 항상 똑같습니다. 더 많은 부채입니다. 우리는 이제 피드백 루프에 갇혔습니다. 돈을 찍어내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더 찍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신용주의입니다. 그리고 모든 중독이 그렇듯 금단 현상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제국에게는 3가지 길이 있으며 그중 고통 없는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첫 번째는 통제된 붕괴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규제, 그리고 부채 구조조정을 통한 느린 침식입니다. 부자는 계속 부자로 남고 중산층은 조용히 해체됩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통제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으로 정부가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추적, 그리고 프라이버시가 없는 시스템으로 리셋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실을 통한 반란입니다. 실물 자산과 탈중앙화 시스템, 그리고 대안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의 이동입니다. 금에서부터 암호화폐, 그리고 원자재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각 경로는 권력의 리셋이라는 동일한 결말을 맺습니다. 부채가 갚기에 너무 커지면 제국은 파산하지 않습니다. 규칙을 바꿉니다. 그리고 규칙이 바뀔 때 게임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적응합니다. 그들은 인쇄될 수 없는 것을 보유합니다. 그들은 인플레이션과 조작,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도 살아남는 가치를 창출합니다. 역사를 통틀어 모든 금융 붕괴는 시스템을 신뢰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스템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로 권력을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붕괴가 아니라 이동입니다. 종이의 부에서 실제의 부로 환상에서 자산으로 빌리는 자에서 짓는 자로의 이동입니다. 우리는 빚이 정상이며 그것이 진보의 대가이자 성장의 엔진이라고 믿도록 교육받았습니다. 하지만 빚은 문명을 건설하지 않습니다. 규율이 건설합니다. 생산이 건설합니다. 신뢰가 건설합니다. 사회가 창조를 멈추고 빌리기 시작하면 그 미래는 이미 팔린 것입니다. 부채의 제국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야망과 교육, 그리고 소비 모두가 지켜질 수 없는 약속으로 자금을 조달받았습니다. 시스템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자원했습니다. 우리는 소유권을 편의와 바꿨고 인내심을 속도와 바꿨으며 현실을 신용과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구서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모든 제국은 같은 이유로 몰락합니다. 힘이 다해서가 아니라 신뢰가 다해서입니다. 부채의 제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전투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신뢰에서 무너집니다. 그 순간이 오면 돈 자체도 의미를 잃게 될 것입니다. 시장에서 먼저 들리고 은행에서 들리고 그 다음 거리에서 들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계좌의 숫자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진짜라고 더 이상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제국이 두려워하는 순간입니다. 통화가 죽기 전에 믿음이 먼저 죽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붕괴 속에는 희귀한 무언가가 놓여 있습니다. 바로 명확성입니다. 가치는 종이나 플라스틱 혹은 픽셀에 살았던 적이 없으며 사람들이 자유롭게 창조하고 짓고 거래할 수 있는 것에 존재한다는 이해입니다. 환상이 불타버리면 남는 것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항상 다음 제국의 기초가 됩니다. 역사는 붕괴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리셋됩니다. 장부를 깨끗이 비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돈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높이 올라갑니다. 부채의 제국은 정부나 은행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계가 다음번에 거대한 리셋을 준비할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미래를 상속받을 사람들은 가장 많은 신용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명확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부채의 제국은 이미 금이 가고 있습니다. 남은 유일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자를 지불할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규칙을 쓸 것입니까? 정답은 미래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쓰여 있습니다. 예수연이다. 이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면 미스터리 발견연구소를 구독하고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